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 좀 많죠? 오늘 좀 많아요. 농지기요. 자, 농지개혁입니다. 첫 번째, 나만의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상황. 자, 농지를 개혁해야 돼. 그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개혁의 필요성. 자, 우리나라에요, 논이 70%, 밭이 대략 56%가 소작지예요. 소작지. 네, 논이 70%, 밭이 56%가 소작지입니다. 소작지. 네, 소작지라는 말은 이제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땅 빌려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자작농의 비율은 어땠느냐? 자작농의 비율은 14%. 나만이란 말이 되게 거슬린다. 대한민국으로 고칠게요. 대한민국으로 고칠게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논이 70%, 밭 56%가 소작지고요. 자작농은 14%. 알겠죠? 나머지는 소작농 혹은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소작반, 자작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보통 이제 경자유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대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소작료도 되게 비싸요. 이때는 소작료도 대략 50에서 60%에 달한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작료도 50에서 60%에 달한다. 그 상황에서 이미 북한은 농지개혁을 했지. 1946년 3월 달에 무상구입, 무상분배, 쉽게 말하면 뺏어서 준다 하는 농지개혁을 했지. 이거 나만의 소식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미안하네요. 자꾸 나만이라고 하네. 대한민국의 농민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우리도 농지개혁해줘. 북한에는 했다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지주 출신들이 되게 많은 거죠. 지주나 자본가, 한민당, 그 멤버들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막상 이거를 갖다가 하기가 되게 마음에 안 들지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좌우합작위원회, 오랜만에 나옵니다. 좌우합작운동, 그죠? 여운형 씨, 김규식 씨가 했던 그거죠. 좌우합작위원회의 유상구입, 무상분배, 요 안이 나옵니다. 그 7원칙, 좌우합작 7원칙에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오죠. 이게 1946년 10월인데 일단 이거를 하기에는 돈도 없고 반대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백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느낀 미군정, 얘들은 어떤 대책을 보였느냐라고 보니까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요, 1945년 10월 달에 3일제라고 해가지고 소작료를 이게 3일제 30%로 낮춥니다. 30%. 갑자기 헷갈린다. 이게 30%인가? 3분의 1인가?
30%인가 3분의 1인가? 이따 한번 확인할게요. 한 30%인가 3분의 1인가 뭐 그래요. 소장률을 30%로 낮추게 됩니다. 3분의 1하고 30%는 다르잖아요. 그죠? 33.3이고 30%고. 이건 이따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귀속농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귀속농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적산이라고 하거든요. 적산, 귀속농지. 이게 일본 애들이 두고 간 땅이에요. 이게 대략 한 12%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땅에. 근데 여기에 소속된 소작농만 한 27%가 돼요. 그래서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신안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신안공사. 처리 위해 신안공사. 사실 이 신안공사는 옛날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신안공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안공사를 만들고 그리고 3정보 이상 되는 토지를 매각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20%씩 15년간 납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3정보, 지주가 3정보 같으면은 9,000평이거든요. 지주가 9,000평 이상 되는 토지를 갖다가 넘긴다고. 넘기는데 어떻게 넘겨? 그 생산량의 3배 값의 돈을 받고 3년치 생산량을 받고 넘기는 거고, 그거를 산 농민들은 수확량의 20%씩 15년간, 이렇게 하면 300% 나오거든요. 15년간 납부하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역시 유상구입, 유상분배죠. 요 안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반대가 많아가지고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미군정에서는 귀속농지 매각령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게 48년 3월이거든요. 48년 3월 달에 이 신안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속농지, 적산이란 말은 적의 재산이다, 일본의 재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2정보 이상 되는 거, 요거를 20% 곱하기 15년간 이런 식으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이제 미군정에서 이제 귀속농지한테 해당되는 거고, 귀속농지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나중에 농지개혁안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번은 이제 전체 농지에 관한 농지개혁안이 나옵니다. 1950년 3월이고요. 이게 시행되는 게 5월부터 시행이 돼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6월 25일 날이 6.25였거든요. 6.25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6.25 때 내려온 북한군이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니까, 우리는 땅을 공짜로 준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다 공산당 가입하고 자기 편이 돼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안 된 거지. 왜? 농지개혁이 이때 끝났거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농지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 누구냐 했더니만 조봉암이었어요. 조봉암. 이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도 되게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주들이 많았거든요. 한민당. 아까 보면 한민당 보면 막 거의
그쪽 패거리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자꾸 태클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강수를 둬요. 당시 농지개혁을 추진할 장관으로 조봉암을 이제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는데, 이 조봉암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제시대 때 국내에서 조선공산당 만든 사람이에요. 좌파 쪽 원래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전향을 했던, 이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포기한 인물이거든요. 이승만 같은 반공주의자가 이런 사람한테 일을 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얘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가 내는 개혁적인 안을 이승만이 아이 이거는 좀 심하다 하면서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야. 그래 되니까 뭐 야들이 그 국회의원들 지주들이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이승만이 이 안을 제시했으면 모르겠는데 더 큰 안을 깎아줬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지주한테는 내 할 도리 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가능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치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승만 고평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승만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이 사람은 외국에 있으면서도 계속 뭐 임시정부라든가 뭐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늘 이승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능력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조봉암의 노력으로 나중에 이 사람 미래는 되게 불운합니다만은 결국 농지개혁안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정보 이상 땅 가진 애는 땅을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9,000평 이상 가진 대지주, 9,000평 같으면 우리 저기 체육관 18개 분량입니다. 9,000평 이상 되는 땅을 가진 애들은 무조건 땅을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얘들은 뭐를 받느냐 하면은 지가증권이라는 걸 받아요. 지가증권. 그러니까 당장 일시불로 돈을 못 주니까, 땅값을 못 주니까. 그지? 왜냐하면 이렇게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 농민은 이게 일시불로 낼 수가 없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30%씩 5년간 내면은 이렇게 하면은 구입 완료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구입 완료. 그 수확량의 30% 붙으면은 안 비싸거든. 옛날에 50%, 60% 이 시절에 비하면 할만하거든. 이러고 5년만 내면 내 땅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승만의 지지 세력으로 농민들이 급부상해요. 농민들이 이승만을 엄청 지지해 줍니다. 이 농지개혁 때문에. 알겠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결과입니다. 요거는 결과를 얘기할게요. 이승만의 지지 세력으로 농민이 떠올랐고 앞으로 있을 6.25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와, 이거는 큰일 날 뻔했죠. 야, 우리가 지금 김정은 밑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골치 아프다. 그지? 그리고 근데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여전히 농민의 삶은 힘들어요. 왜? 이때 쌀값이 많이 안 비싸요. 이때 쌀값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원조 물자가 쏟아져 가지고 쌀값이 낮기 때문에 잘 안 돼, 이게. 그 농민의 삶은 여전히 좀 힘들고, 그리고 이 농지개혁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옛날에 지주였던 애들을 자본가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였는데, 그 옛날에 지주였던 애들이 이제 공장 짓고 우리 그 어떤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 줬는데 이게 전혀 안 돼요. 이게 전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가증권 가격 자체가 굉장히 헐값에 거래가 돼요. 이거 자체가 돈을 얼마 못 받아. 왜? 6월에 전쟁 나잖아요. 6.25 전쟁 나잖아. 6.25 전쟁 나면서 저 대구, 부산 요 부근을 제외하고는 다 뺏겼잖아.
그래서 특히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의 지주들은 이 지가지권이 완전 똥값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헐값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6.25 때 식량이 없잖아. 먹을 게 없어. 이런 거 막 파는 거야. 그래 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공급이 너무 많아. 나도 팔래. 그러니까 이게 완전 똥값 되는 거야. 그지? 그래 특히 호남 쪽, 전라도 쪽에 있는 지주층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재미 못 봐요. 반대로 영남 쪽의 지주층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상도는 6.25 때 피해를 그나마 좀 덜 받았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재벌로 급부상합니다. 요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치만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비교적 잘 됐습니다. 100%가 뭐 완벽한 제도가 어딨노? 비교적 잘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농지개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학교에 와서 6.25 전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